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관리들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일한 대가로 받느냐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냈느냐에 대한 세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예전과 똑같아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의 형태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조세는요, 토지세와 관련된 것이고요. 토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죠. 자, 그 국가에 내는 방식을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과전법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과전법 했잖아요. 네, 과전법은 큰 개념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관리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방식도 들어가 있고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 방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이번엔 지금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전법이에요. 자, 이 과전법을 이렇게 냈는데 요때는 이제 1결당 최대 많이 내는 게 30두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결은 뭐냐면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1결이라면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장이죠,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두세요. 이게 다 다르지만 기준이 다르지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학교 운동장 정도 크기에서 거기서 나오는 총 생산량의 30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두라고 하면 지금으로 본다면 쌀 2가마니, 한 가마니가 한 80kg라고 했을 때 쌀 2가마니가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를 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전법, 공양왕 때 시작된 이 과전법이 이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세종 때 바뀝니다. 세종 때 뭘로 바뀌냐면 과전법에서 공법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공법. 이 공법은 어느 왕 때냐면 바로 세종 때. 세종 때 시행된 그런 법인데 이 공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한번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공법이란 크게 두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그 기준을 더 촘촘하게 나눈 거예요. 촘촘하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 내는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한 5억인가? 5억 이상부터는요. 세율이 똑같아요. 42%인가? 그렇게 매겨집니다. 그러면 5억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예요. 하여튼 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다 똑같이 42%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을 버는 사람과 5억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똑같은 거야. 그럼 5억 내는 사람 좀 불만 아닐까? 그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5억은 42%인데 500억도 42%야. 에이, 좀 그건 아닌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 기준을 다 촘촘히 나눈 거예요. 5억, 50억, 500억, 뭐 또는 5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더 촘촘히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세율 구간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야 세금 저항, 조세 저항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더 촘촘히 나눈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 공법인데 이거를 전분육등법과 전분육등법 그리고 연분구등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분육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네,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해 풍융이냐 아니냐를 또 나눠요. 이게 바로 연분, 그 해의 풍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9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풍흉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6, 9,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때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공정하게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선 전기까지는 여기 지금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요 라인 이전을 우리는 15세기, 요 당시를 우리는 15세기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가서 16세기
16세기 상황이 지금 좀 달라질 거예요. 100년 지나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간에 과정법에서 공법으로 가는 모습들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공납을 한번 볼게요. 자, 공납은 여러분들 뭘 내는 거죠? 바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특산물.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특산물을 내는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토지가 많고 적고 이게 관련 없음. 그냥 집이야. 이 기준은 뭐냐면 바로 집포입니다. 집. 집집마다 이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한 마을에 뭐 예를 들면 뭐 대추가 특산물이야. 그럼 대추 특산물이면 각각 집마다 대추 한 마씩 내시오. 뭐 이렇게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특산물 내는 거 공납이었습니다. 다음 또 어떤 세금 제도가 있냐면 역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 역은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역에는요 바로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 그 다음에 군역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역은 뭐예요? 이 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 쌓기, 뭐 길 내기, 뭐 이런 거 할 때 동원되는 거. 군역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예. 남들 지금 군역 지금도 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1392년 조선이 세워져 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져 20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어요. 큰 전쟁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특히 군대를 가면 나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나라 지키는 일 전쟁이 거의 없으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게 빗자루질하고 군대 가서 성 쌓고 군대 가서 길 내고 뭐 이거 요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흘러 가면 갈수록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포를 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너 대신 너가 나가. 이렇게 하면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런 방식, 조세, 공납, 역이 기본적인 이런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책인데, 자, 이게 이제 100년 정도 흘러요. 16세기 됩니다. 이러면서 이 세금 체계가 굉장히 문란해진다는 것이죠. 자, 일단 공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의도는 좋은 의도인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이게 세금을 거둘 때는 좀 단순할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아예 16세기가 되면은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이 공법 체제에서 제일 낮은 최저세율, 최저세율을 그냥 적용을 해요. 그래야 다들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예. 물론 최저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금 속상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래야 일단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세금을 다 거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1결당 30두가 최고 세금이었다면 공법에서는 1결당 20두가 최고거든요. 일단 과전법보다 공법은 세금을 좀 낮춰준 거예요. 낮춰주고 더욱더 단계를 구분한 거죠. 근데 그냥 최저세율이 뭐냐면 1결당 4두야. 그러니까 1결당 4두, 뭐 5두, 6두 뭐 요 정도로 그냥 딱 내라고 한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예. 그럼 좀 간편해지겠죠. 6954 이거 경우에서 안 따도 되니까. 그죠?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 사실은 이 공납이 문제가 많았어요. 공납이. 어차피 이 조세는 쌀로 내는 거니까 이거는 세율만 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장난치기 좀 어렵단 말인데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건데 이 특산물 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이 귤이야. 근데 귤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네, 이 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장원급제했어. 또는 공을 세웠어. 그러면 임금이 그 공을 세우거나 장원급제한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선물로 준다? 뭘 준 줄 알아요? 귤 5알.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온 가족들 불러가지고 그 껍질 까서 그냥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먹었던 귤이야. 마트에 가서 귤이 막 굴러다니더라 그냥. 정말 세상 많이 변했어. 여러분들
귤 하나 깔 때 드시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이걸 걷는 게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귤나무에서 진짜 콩알만큼 귤이 열릴 때 이걸 다 세요. 다 세가지고 이걸 기필코 걷어갑니다. 근데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많아? 비 많고 바람 많잖아. 그럼 그 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지금이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야. 항상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한 걸 대행해준 대행업자들이 등장해요. 그잖아. 요즘 막 배달도 대신해주고 막 이런 사람 막 등장하잖아요. 이게 똑같아. 왜 공납 내는 게 어려워요?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다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방납은 뭐냐면 방은 막을 방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공납을 저희들이 대신 막아드립니다. 저희들이 대신 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공납에서는요. 바로 이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들이 이 지방사또랑 결탁을 하는 겁니다. 결탁을 하면서 지방사또한테 뇌물 딱 주고요. 오로지 방납업자의 공납물만 받는 거예요. 이러면 방납업자는 원래 귤 한 상자 값이 10,000원이라면 이걸 10만 원 부르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와서 낼게. 라고 귤 한 상자를 만들어서 사또한테 내면 사또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받는다. 오로지 방납업자의 귤 상자만 받는다. 근데 방납업자의 귤 상자는 얼마다? 10만 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10만 원짜리 상자를 사는 거예요. 이런 이 방납이 얼마나 이 문제겠습니까? 이 방납의 폐단이 16세기에 발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입니다. 자, 제가 이 군역의 요역화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군역의 이 요역화 현상이 점점점점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은 이 역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신 세우는 거예요. 대신 세우는 거예요. 또는 반군,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뭐를? 포를 내면 빼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여기도 역시 또 지방사또가 또 개입하는 거야. 이래서 빼줄게, 좀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16세기 되면서요. 바로 이러한 수취체제의 문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 이 굵은 줄 보이시죠? 무엇?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 벌어진 거예요. 양난. 자, 여러분들 이때 양난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이러니까 집권층들도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백성들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거든. 게다가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어땠어? 자기들 먼저 도망갔잖아. 자기들이 백성들의 부모라며 보호해 주겠다며. 그런데 웬걸? 외적처럼 제일 먼저 도망가. 나쁜 것들. 또 호란은 어땠어? 뭐 지켜줄 것처럼 뭐 제조 지은의 의리와 명분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뭐야 쟤네들. 이 피지배층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배층들도 굉장히 양반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감세예요. 세금을 깎아줘서 민심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모습들. 이게 바로 1592년 양난 이후에 세금 제도의 큰 흐름입니다.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이 일반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조세입니다. 조세는 지금 16세기 최저세율로 거의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아예 그냥 명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원히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이 최저세율을. 관행이 아니라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 법이 바로 영원히 정해버리는 법. 이게 바로 인조 때 시행되었던 인조 때 시행되었던 바로 1결당 4에서 6도를 내도록 하는 바로 영정법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납입니다.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 자, 이 공납은요, 바로 이 방납의 폐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요. 자, 대동법 어느 왕 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건 중요한 왕입니다.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였냐면요.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우! 엄청나네. 조세보다 더 세. 이런 이 공납의 폐단, 이 방납의 폐단이 얼마나 심했냐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얘기죠. 야, 이것 때문에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대동법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이 대동법을 주관했던 관청이 있어요. 예, 그 관청이 무엇이냐? 자, 그 관청은요, 바로 주관 관청은요, 바로 선혜청이라는 겁니다. 선혜청.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관청,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은혜. 자, 이 관청이고요. 이런 그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원익이라는 분과 이원익이라는 분은 이제 어떤 이 대동법의 어떤 그 모델을 제시했던 어떤 그런 분이고, 실제로 실행하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아, 진짜 존경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동법에 왜 그런 말 있잖아. 나는 한 놈만 팬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분은 인생을 나는 대동법 전국 실시에 내 인생 건다예요. 이걸로 정말 모든 인생의 집중. 이분이 쓴 상소의 대부분 대동법을 실시해 주세요. 이거예요. 사직상소 대동법 시행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유언상소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동법 시행해 주세요. 이런 분. 결국 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이 김육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하신 그런 분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런 분을 좀 이제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쌀로 내는 거잖아요. 원래 특산물로 내는 건데 왜냐면 이제 임금께서는 저 각 지역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가지고 수라상을 이제 드셨을 텐데 이제 특산물이 안 올라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진상품 따로 있지만 그건 제가 예외로 할게요. 자, 뭘로 올라오면 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임금님이 쌀만 드시나?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임금님이 드실 수 있는 무언가를 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 쌀을 가지고, 쌀은 그 화폐나 마찬가지니까 당시에. 그러면 그 많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쌀을 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 상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바로 공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했던 상인, 바로 공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하나 더 기억하기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대동법은 지금 1결당 12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는 기준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에요, 땅.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근대 세법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제도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 대동법? 조세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시 양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려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 100년 전국 시행 과정 속에서 이 김육이란 분이 정말 인생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던 상인, 그 쌀을 가지고 다 전국에 다니면서 물건들을 사왔던 상인이 바로 공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공인은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들이니까 이 공인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자급자족 형태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만들어 썼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 즉 팔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왜? 그 파는 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팔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상품을 사들이기 위해서 이런 화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가만히 있어봐. 상품, 화폐, 경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선 후기, 자, 조선 전기 아닌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 사회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비슷한 그 모습들, 그 싹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냐면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는, 즉 근대 자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입니다. 근데 이걸 요즘도 버젓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는 틀렸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전 이미 조선 후기 때 우리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싹들을 내재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신들의 어떤 침략 지배의 그 자본주의를 이식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학계가 정말 다 뛰어들어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일제 식민사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대통법 시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고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자본주의 모습 아니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역 볼게요, 역. 자, 이 대립의 패단, 방문수포의 패단,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 그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은 누구였냐면 영조입니다. 영조. 이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방문수포는 대략 포를 내는 게 요게 이제 대략 이렇게 보면은 1년에 요거는 이제 1년에 약 대략 한 2필 정도를 냈어요. 근데 더 걷기도 해. 예. 근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요. 와우, 대박이야. 제가 감세 정책, 일반적 감세라고 했죠. 대동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감세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은 토지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조법은 뭐 이건 당연히 감세고요.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한 필만, 옷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대박. 50% 디스카운트야, 세금을. 와, 세금을 여러분들 50% 깎아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 지금도 뭐 법인세니 소득세니고 1% 내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50%. 와. 야, 이건 정말 파격이에요, 파격. 그죠? 이걸 누가 했다? 영조가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국가가 써야 될 돈은 한정돼 있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세금을 덜 걷어. 그러면 다른 부분에 세금을 걷어서 충당을 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균역법을 1년에 한 필로 주면서 시행했던 방법. 그 방법은 뭘까?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충. 균역법을, 제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3가지 나옵니다. 자, 먼저 출발. 첫 번째가 바로 결작이라는 거예요. 결작. 자, 이 결작은 뭐냐면 1결당 2도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뭐야? 또 토지의 세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토지 가진 사람들 요즘 이 당시에는 죽어났다. 토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속 지금 세금을 막 물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말 그대로 토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제 저 신문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변해주는 신문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신문에 헤드라인.
영조 정부가 떨어뜨린 세금 폭탄. 뭐 이러면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자, 이거 뭐 지금 다 지금 토지에 지금 막 쌀로 지금 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어장세. 네, 바로 어장세. 이게 이제 고기 잡을 때. 그 다음에 염세. 이걸 소금. 선박세. 배 타고 나갈 때. 네. 이런 걸 또 세금을 거둡니다. 사실 이제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거 원래 면세지였어요. 세금 안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였냐면 주로 왕족들이었어요. 그 왕족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족들도 세금을 내라. 너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영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이렇게 지금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서 낼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희생하자. 백성들이 대신 이제 1년에 한 필 내면 좋잖냐. 이런 식으로 영조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애민 사상이 참 투철하셨던 그런 분, 어장세, 염세, 선박세였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좀 이렇게 조선 후기가 되면 돈 좀 번 일부 돈 좀 번 그 분홍들이 있어요. 부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홍들. 그 분홍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예. 그 명예욕을 좀 해소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명예 갖고 싶지? 돈 좀 있네? 돈 내. 그럼 내가 명예직 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포를 내면. 어이 좋죠. 어차피 뭐 남는 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 이제 선무군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돈을 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균역법은 여러분 1년에 한 필 내는 거지만 양반들은 열외예요. 양반들은 원래 여기에서 면제예요. 예, 그래서 이 균역법에서도 양반들은 1년에 한 필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양란 때 보여지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영정법 1결당 4에서 6도 지금 뭘로 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쌀로 내고 있습니다. 쌀로 내고 있죠. 대동법 1결당 12도 지금 뭘로 내고 있죠? 쌀로 내고 있어요. 그죠? 균역법 물론 포를 내지만 여기 지금 결작 1결당 2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쌀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죠 여러분들? 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세금을 지금 쌀로 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금의 광의적 개념, 넓은 개념, 조세, 공납, 역을 다 합친 개념으로 우리는 조세라는 표현을 또 써요. 여기서 이 조세,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조세는 토지세에 국한한 거지만 더 넓은 의미의 조세는 조세, 공납, 역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조세, 공납, 역이 지금 다 뭘로 내고 있는 거예요? 조세의 전세가 이제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에요. 토지에 물리는 세금.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나오네요. 아, 옛날엔 노동력 제공하고 특산물 제공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단일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균일하게 지금 쌀로 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쌀로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쌀은 건 뭐냐면 화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 세금 우리는 뭘로 내고 있죠? 화폐,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균일하게 내면 여러분들 그만큼 세금 내는 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투명해지는 거예요. 세금 체제는 투명해질수록 근대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조세의 전세와 또는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돈으로 내는 쌀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조세를 돈으로 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뭐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뭐 토지
토지에 이렇게 지금 세금이 다 물리고 있는데 그 땅에서 그렇게 생산량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땅에다 지금 세금을 집중 투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세금을 토지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토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지금 세금들을 다 토지에 물리는지, 다 쌀로 내는지, 자, 다음 챕터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